왕의 경우다. 태조 왕건을 비롯해 대부분의 왕들이 여러 명의 왕비를 거느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다. 최루백의 경우도 동시에 두 부인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재혼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고려사에는 매우 흥미를 끄는 사례가 있다. 왕비의 재혼에 관한 것이다. 충선왕의 후실 순비는 결혼해 자식까지 낳았으나 38세의 나이에 다시 왕비가 됐다는 것이다. 재혼을 통해 왕비가 된 사례는 이외에도 성종과 충렬왕의 후비 등이 있다. 그렇다면 조선과 달리 고려 때는 여성의 재혼이 허용됐던 것일까? 우리나라 초기 족보 중 하나인 문화류 씨의 가정보를 통해 여성들의 재혼 사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개가자 직서 전후부지명이 다시 시집가는 사람이 남편과 후남편의 이름을 바로 쓰고 피하지 않은 것은 불의자. 법례에 전 남편과 후 남편을 모두 기록하고 은폐하지 말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고려 때 여성들의 재혼이 드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 초기에 태종 때로 기억을 하는데 아주 상당한 신분이 있는 그 집안이었는데 김씨 부인이란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김씨 부인의 경우는 나이 57세에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이제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혼인하는 날 저녁에 이제 신랑이 오니까 이 아들이 울면서 어머니한테 말리거든요. 그 신랑을 못 들어오게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인이 그 재혼을 강행을 해요. 부인의 그 재혼 문제를 가지고 조정에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때 그 왕이었던 태종은 뭐라고 하냐면은 호랍이 가부가 서로 좋아서 혼인하는데 그것을 왜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고려 조선 초까지는 이러한 재혼 문제들이 그렇게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재혼은 남편이 없는 경우, 즉 사별하거나 이혼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요즘과 마찬가지로 여성 측에서 이혼을 제기할 수도 있었을까? 이와 관련해 재밌는 기록이 전한다. 충수광의 후비인 수비권 씨는 원래 전신의 아들에게 시집갔지만 전 씨의 집안이 좋지 않다고 하여 이혼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왕명에 의탁해 이혼했고 그 후 충수광의 비가 됐다는 것이다. 이혼하기 위해 왕명에 의지해야 했다는 것은 여성 측에서 이혼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려시대 때 이혼은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버리는 기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왜 나타나는가 하면 고려의 친족제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 때 친족은 북에만이 아니라 목에나 척의 쪽도 상당히 중시됐습니다. 사위나 외손주가 외가나 처가를 통해서 특권을 받는 것이 가능했고 처가나 외가의 상과 벌에 같이 연루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평소에는 부귀와 출세를 위해서 정치적인 변동이 있을 적에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새로 결혼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일처제와 재혼의 전통에 비춰보면 고려시대 여성들의 지위는 매우 높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혼당할 가능성도 높아 처의 지위가 확고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부 일처제의 전통은 원 간섭기에 다처제 풍습이 들어오면서 위기를 맞게 된다. 이와 관련해 충렬왕 때 재상 박유는 다음과 같이 상소를 올린다. 몽고인이 다처제 풍습으로 고려 여인들을 데려가니 우리도 다처제를 시행하여 인재가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박유의 상소는 여성들의 대대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이때까지도 일부 일처제가 굳건했음을 입증하는 사례다. 다처제가 나타나는 것은 최루백과 염경의 부부가 살았던 시대로부터 200년 이후의 일이었던 것이다. 고려시대는 오늘날처럼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도
재혼하고 이혼하는 것이 가능했던 사회로 여성이 사회적으로나 성적으로 완전히 소외되고 또 차별 대우를 받게 되는 조선 후기와는 다른 사회였던 것입니다. 한 번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도 이 시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 묘지석에 따르면 염경애와 최루백 부부의 첫째 딸 귀강이 남편과 사별한 후에 집에 돌아와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딸이 재혼을 할 거라면 시댁보다는 친정에 있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최루백과 염경애 사이에는 이 딸을 포함해서 모두 6자녀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한 명의 딸은 아직 어리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아들 중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모두 유학의 뜻을 두어서 공부하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넷째 아들 이 단지는 출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려의 길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최루백의 묘지석에는 이 단지가 벼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부음, 그 다음은 잘 해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음덕으로 벼슬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가를 했다가 다시 환속을 해서 벼슬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넷째 아들 단지는 귀족의 아들이면서 왜 출가를 하게 된 것이며 또 그 뒤에 다시 환속을 하게 된 것일까요? 고려시대 귀족 자녀 중 승려로 출가한 사례를 조사해봤다. 확인 가능한 아들의 숫자는 731명, 그중 74명이 출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는 귀족 가문의 자제가 출가하는 일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승려의 숫자와 관련해 중국 송사에는 재밌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실제보다 과장된 기록이지만 고려시대 불교의 번성을 짐작케 한다. 불교국가라는 점을 우선 고려해야겠죠. 고려시대는 아들이 여럿이실 경우 한 사람이 출가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건 왕실에서부터 귀족, 그리고 아마 일반 양인들 사이에서도 여러 아들 중에 한 사람씩은 출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로 보입니다. 왕자 출신으로 국사의 지위에까지 올랐던 의천을 비롯해서 승려 중 상당수가 귀족의 자제였다는 사실을 통해 고려시대 승려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고려 사회 속에서 불교는 단순한 신앙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를 통합시켜주는 정신적 구심점이자 고려 사회를 통치하는 지배 이념 중 하나였다. 때문에 승려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동시에 주어지는 일이었다. 귀족 자제는 물론이고 일반인 중에서도 출가하려는 사람이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집에 3아들이 있으면 아들 중 1명은 중이 되는 것을 허락했다는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 고려시대 때는 출가하는 데 큰 제약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승려가 됐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과를 거쳐야만 했다. 고려시대